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TSMC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칩을 둘러싼 국가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패권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갔고 지금 한국과 대만으로 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그 대만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치포로 묶여 있지만 일본이 그나마 정을 붙일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대만입니다. 그 무시했었던 한국에게는 메모리에서 철저히 패배한 탓에 자존심을 구겼고, 미국에게는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아픈 상처가 있는 게 일본입니다. 플라자 합의 당시 달러당 240엔이었던 N달러 환율은 2년 뒤인 1987년 달러당 120엔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 반도체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 반도체에 밀렸고 한국 제품의 저가 공세까지 직면해서 일본은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 냉정히 봤을 때 플라자 합의는 일본의 핑계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TSMC 창업자 장중모 같은 이는 이 플라자 합의는 일본 반도체 몰락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플라자 합의보다는 일본의 그 삼성의 이건희와 같은 시대를 통찰하는 리더 라오반이 없었던 게 더 큰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IT 세계의 본질은 기술 경쟁력이지 환율이 아니라는 뜻이죠. 환율도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만 엄밀히 말해 부차적 요인일 뿐입니다. 어찌됐든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과거 때문이라도 대만과의 밀착이 더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TSMC는 소니와 손잡고 구마모토에 팹을 짓고 있고 스쿠바와 오사카에는 R&D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UMC도 지난 1919년 가전용 칩을 만드는 후지츠 반도체 공장을 인수한 데 이어서 자동차 부품 업체 덴소와도 전력 반도체 생산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쿄시아, 르네사스, 롬, 소니 등 여전히 세계적인 업체들이 즐비하지만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 부족하고 생산 효율에서도 대만 업체에 크게 밀립니다. 특히 자동차 칩을 만들어줄 파운드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그 차 산업의 미래 자체가 없기에 대만은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도 인메모리, 컴퓨팅, 양자 기술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 나아가서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개발 측면에서 일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만에는 그 팹리스도 호황이기 때문에 부품으로 유명한 일본도 눈독을 들일만 합니다. 사실 그 지금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는 가장 최첨단 칩이라고 해봐야 르네사스가 만드는 40나노 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구마모토 팹이 만들어지면 최고 칩 사양이 12나노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구마모토 팹에서는 12나노부터 28나노까지 만들기 때문인데요. 일본에는 현재 그 스마트폰 업체나 HPC 관련 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없고 그 카메라의 그 소니, 자동차의 도요타 정도의 기업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이라면 칩 사양으로는 충분합니다. 이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판도 변화가 워낙 그 예측 불허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과의 파트너십, 협업에도 정부가 추선해서 나서야 할 영역이 커지고 있고 일본이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일본은 쿄시아, 도요타, NTT 등이 리피더스라는 그 파운드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그 자율주행이나 AI 등에 쓰일 칩을 5년 뒤인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업체인 IBM과의 협업으로 2나노 칩을 일본이 직접 개발해 양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정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고작 그 40나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현재 일본이 2나노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장중모가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장중모의 멘트를 그대로 살려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서 옛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대만과 한국,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그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에서 기세를 더 키우고 있고 미국 규제로 더디긴 하겠지만 중국까지 성장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 반도체의 자리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의 부활은 향후 20년 내에는 어려울 것이란 게 장중모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바로 대만과 중국 그 양안 관계인데요. 이 양안 관계가 흔들리고 파국을 맞게 되면 일본은 대만과의 밀착, 미국과의 스크럼으로 단숨에 반도체 핵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일본 정부가 TSMC에 공을 무척 잘 들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그 TSMC를 둘러싼 큰 소식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지주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에 투자한 지분 86%를 처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6천만 주를 사들였는데요. 이번 매각으로 830만 주만 보유하게 됐습니다. 고작 3개월 만에 대량 처분한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분 투매가 이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뤄진 것일까? 아니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TSMC의 가치를 위협할 가능성을 새삼 우려한 것일까? 분명치 않지만 아마 버핏도 TSMC의 장기 가치는 현재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 TSMC의 미래 리스크에는 삼성과 인텔과의 경쟁이 있습니다. 현재 그 TSMC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세계 최고 파운드리입니다. 앞으로 장기간 1위를 유지할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매년 수백억 달러를 생산 능력에 투자하고 있고 제작 공정을 계속 개선하고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TSMC에 더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현재는 가용 생산 능력과 고급 노드의 수율 면에서 TSMC에 크게 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텔이 세계 2위 파운드리를 분명히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고 매우 야심찬 생산 노드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당한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도 인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삼성과 인텔 변수만으로도 TSMC는 오는 2024년이나 2025년 무렵에는 2021년, 2022년에 했던 대로 하룻밤 사이에 팹 제작 가격을 인상해서 팹리스에 통보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TSMC가 지금처럼 수익성을 고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바로 중국 침략 위험인데요. 얼마 전에도 CIA 국장 그 윌리엄 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3년이 확정된 게 바로 지난해인 2022년이었는데요. 이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제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가 바로 2027년입니다. 2020에서 5년이 지나서 열리는 것이죠. 특히 2027년은 중국 건군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2025년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최고 간행물로 꼽히는 그 페르미터는 중국이 TSMC 팹을 접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TSMC 팹과 장비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후에 섬에 있는 TSMC 팹을 파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실어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만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어찌됐든 TSMC의 팹이 중국에 의해서 압류되거나 파괴되거나 또는 장비 없이 방치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TSMC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할 것입니다. 이 확실한 것은 TSMC가 현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업체고 당분간 최고 자리에서 계속 군림하겠지만 향후 입지는 지난 2022년, 2022년,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만큼은 그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TSMC의 가치와 일본의 노림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